라라라라라 유격법 라라라라라 유격법 10월 5일 제임스 피어스가 쓴 거 보면은 첼시전 패배한 다음에 길게 쓴 기사네요. 아르네 슬롯은 리버풀이 진화하기를 바랬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아르네 슬롯 입장에서도 이번 3연패 뒤에 반등하는 게 정말 중요해지긴 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 누구도 아르네 슬롯의 능력이라든가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전 이번 시즌 영입생들이 많으면서 기대감도 높았지만 그만큼 조정해야 되는 것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고, 아르네 슬롯이 원하는 완벽한 스쿼드라고는 생각 안 해요. 1년 만에 그거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런 팀은 없고, 유리겐 클롭마저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 도전할 수 있는 스쿼드를 갖게 된 거는 진짜 3-4년이거든요. 물론 그때의 스쿼드 질하고 지금 스쿼드 질은 다르지만 감독이 원하는 100%의 조합을 찾는 거는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감독들 프로젝트를 보면은 3년이라고 얘기하긴 합니다. 첫 번째 해 보내고 두 번째 해에 좀 보충하고 세 번째 해에 완벽히 보충되면서 이제 리그라든가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지금 슬롯에 대해서는 당연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겠지만 여기 나온 그대로 본인 경력에서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됐다. 슬롯 감독은 이번 여름 리버풀이 진화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리버풀이 볼 점유율을 더욱 높이고 완강한 로우 블록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사억 5천만 파운드, 약 6억 6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알렉산더 이삭과 플로리안 비르츠를 포함한 공격진에 투자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좋죠. 지난 시즌 리버풀이 힘들었던 거는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서 나오는 메이킹 값이 떨어졌고 9번 자리에서의 약점, 이게 명확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즉 로우 블록, 상대가 내려앉은 상황에서 그 좁은 그 공간들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했고, 아르네 슬롯은 단순히 템포 올리면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런 혼란을 만들고 거기서의 계산되지 않은 값으로 이기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계산된 값,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비르츠, 이삭, 에키티케 뭐 이런 선수들을 데려온 거죠. 그만큼 데려오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든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대대적인 변화 속에서 그들은 지난 시즌 우승 경쟁을 마치 행렬처럼 만들어 주었던 요소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통제력도, 균형감도, 경고함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총 11번의 경기에서 6번이나 2골을 허용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지난 시즌에는 10월 말이 되어서야 상대팀이 리버풀을 상대로 2골 이상 득점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크죠. 저 또한 현재 리버풀을 우승 퀄리티라고 얘기 못하는 게 당연히 수비, 무조건 수비. 우리가 공격이 보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에도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그래서 득점은 나오잖아. 그럼 1대0으로 이기는 게임, 2대0으로 이기는 게임,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2골 실점하는 빈도가 너무 높아요. 지난 시즌 리버풀을 두고 저도 우승 퀄리티라고 갈수록 얘기했던 거는 멀티 실점이 없었어. 우리가 2골 넣으면 이긴다였어요. 아, 2골 넣었어? 아, 우리 멀티 실점 잘 안 하니까 이겼어. 이길 확률이 높아 라는 계산이 됐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대체 몇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야? 라고 나오는 거죠. 우승하려는 팀들은 결코 이 실점을 잘 안 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감독도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팬분들이 리버풀을 봤을 때 우승팀 아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두 번째 시즌을 맞은 네덜란드 출신의 이 감독이 직면한 과제는 핵심 선수들의 컨디션이 크게 좋지 않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스탠퍼드 브릿지로 복귀한 후 계속해서 실수를 범했던 모하메드 살라는 지난 시즌 최상위 리그 수비수들을 괴롭혔던 선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코나테, 메갈리스터, 그리고 각포 또한 고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개인 퀄리티 자체도 좀 떨어진 느낌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몸 상태랑 직결이 되겠지만은 아르네 슬롯이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서 선수들을 끌어올리는 과정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부진에 직면한 건지, 장기적인 부진에 들어간 건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초반 10경기 정도를 두고 봤을 때는 메갈리스터, 코나테, 각포, 살라 아쉬운 건 사실이죠. 솔직히 여기 더 안 들어가서 그렇지 케르케즈나 영입생들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라서 지난 시즌 주전 선수들도 못하고 있고 영입생들도 에키티케를 제외하면은 완전히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죠. 이건 지난 시즌 모두의 몸 상태가 좋았을 때는 리버풀의 최강 라인업이 꽤 확실했습니다. 경기마다 9명에서 10명의 선발 선수를 자신있게 꼽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오른쪽 풀백은 끊임없이 교체되고 있는데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공백을 메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왼쪽 풀백 밀로시 케르케즈는 분명히 발전 중인 선수입니다. 풀백들이 진짜 머리 아파.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풀백 계속 교체되고 있어요. 오른쪽 풀백은 끊임없이 교체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머리 아픈 거예요. 소보슬라이가 여기를 다 뛰게 되면은 미드필드에서 뛸 선수를 당겨 쓰는 거라서 사실 이것도 안 좋아요. 소보슬라이는 중원에서 잘해야지 측면으로 붙일 건 아니잖아. 만약에 리버풀이 미드 안정감이 완전히 올라온 상황에서 소보슬라이를 우풀백에 붙이겠다, 이건 오케이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3미들 조합도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보슬라이가 우풀백이 계속 교체되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땜빵으로. 말도 안 되죠. 레프트백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누가 먼저 문제다라고도 말 못해요. 살라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충분히 타당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미드필더를 탓하는 사람도 타당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풀백을 말하는 것도 타당해요. 왜냐? 그 세 자리 모두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 소보슬라이는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에서 나오는 게 그래도 나은데 현재는 우센백하고 라이트백, 여기에 빌드업에서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서 그라벤베르 옆에 보조 피봇으로 붙이고 있거든요. 미드필더 한 명을. 그렇게 되면은 비르치는 2선에서 라인 사이에서만 움직이고 미드필더 2명을 당기면서 소보슬라이랑 그라벤베르가 3선에 같이 서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좀 손해예요. 그래서 아르네 슬롯이 택하고 있는 거는 3미드필더를 로테이션. 지난 시즌에는 그라벤베르가 6번 피봇 자리에서 고정하고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미드필더는 그냥 고정적이었어요. 차라리 스위칭 하더라도 그 2명은 스위칭 됐어요. 메갈리스터, 소보슬라이는 좌우로 바꿀 수는 있었어. 근데 그라벤베르를 우리가 포켓에 넣진 않았어요. 6번을 소보슬라이가 내려와서 로테이션 돌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 시즌은 우리가 보조 피봇을 돌리면서 상대방 마크를 혼동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좀 머리 아프긴 해요. 이거는 진짜 아르네 슬롯이 안정감을 가진 상태에서 선수들이 변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안정감도 없는 상황에서 변화까지 추구해야 돼요. 3미들 조합을 보고도 야, 이게 베스트 라인업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 그라벤베르한테 마킹이 세게 붙으니까 지금은 우측에서 빌더 값이 안 나와서 상대 입장에서는 그라벤베르 쪽으로 2명 잘만 붙여놓으면은 우리가 볼을 빼내지 못하니까 미드필더 한 명 더 당겨서 마크맨을 하나 더 가져가고 측면으로 공을 열든가 아니면 중앙으로 패스길이 하나가 더 만들어져서 거기로 볼을 투입해서 열어버리든가 그런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결국 미드필더를 땡겼다? 그러면은 2선에서 받을 수 있는 미드필더가 없어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는 싱글 피봇 두고 풀백들이 보조해주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미드필더가 가끔 내려와 주면서 라인 사이에 들어가는 이 10번 미드필더 유형을 2명을 붙여놔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즌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라벤베르가 6번 자리에 있을 때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는 비르츠 그리고 뭐 메갈리스터 혹은 소보슬라이가 그냥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풀백이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도와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은 브래들리, 코나테 빌드업 안 돼. 브래들리는 전진하는 과정에서 드리블 효율을 올리든 해야 되고 그러면은 윙어도 내려와야 되고 전반적으로 높이 써야 되는 선수들을 다 당겨 쓰면서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숫자가 하나가 없어. 이 과정들이 다 뻑뻑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미드필더랑 포워드지만은 진짜 근본으로 가면은 무조건 빌드업을 구성하는 선수들의 문제예요. 제 기준에서. 뿌리가 단단하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득점을 어떻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볼 줄기들이 좋아야죠. 그래야 시원시원하게 쉽게 볼을 전진시키고 상대 박스로 들어가죠. 지금 너무 어려워요. 리버풀은 후반전 대부분을 우승 미드필더 2명을 수비 라인에 배치하며 치렀습니다. 도미닉 소보슬라이는 오른쪽 풀백을, 라이언 그라벤베르는 어제 반다이크와 함께 임시 센터백으로 활약했습니다. 완전 지적하고 싶은 그대로예요. 소보슬라이가 오른쪽 풀백을 뛰고 있고 그라벤베르가 임시 센터백. 말이 됩니까? 이 선수들은 중원에서 통제하고 있어야 돼요. 경기를 컨트롤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가 쿠쿠렐라, 엔조 그 라인에서 빠지면서 에스테방이 넣은 거 거기 수비를 그라벤베르랑 소보슬라이가 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전문 수비수들이 아닌데 그 박스 안에서 정확한 포지셔닝 그 타이밍들을 맞출 수 있겠어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라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키보드로 조종하니까. 현실은 다르죠. 이 선수들은 중원에 들어가서 볼을 전진하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볼음반, 그라벤베르는 공격적인 볼음반과 함께 패스. 퀄리티가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템포 올려줄 수 있잖아요. 개인이 심지어 압박을 벗어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선수들인데 왜 이 선수들이 최후방에서 박스를 보호하고 있어야 되냐 이거죠. 박스 앞에서 보호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볼수록 머리가 아파요. 브래들리,
프림퐁, 코나테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진짜로. 이 조합이 나오지 않으면 우승 못하죠. 슬롯이 코너 브래들리 대신 비르츠를 투입하고 허벅지 근육이 뻐근했던 코나테를 커티스 존스로 대체한 것은 분명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데리코 키에사가 투입되지 않은 것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경기하는 몇 안 되는 공격수 중 한 명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죠. 살라 대신 왜 키에사 안 넣었냐. 근데 살라를 못 빼겠다? 그러면 키에사라도 어떻게든 집어넣었으면 했는데 저도 이 키에사가 안 들어간 이유는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것도 근데 돌고 돌아서는 교체 카드가 앞선에서 수비수 쪽에서 많이 써버린 게 아쉬워요. 이 경기 그냥 교체 숫자로만 보잖아요. 레프트백 바꿨고 우측 센터백 바꿨고 라이트백 바꿨어요.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수비수들은 최대한 교체를 안 하는 게 좋죠. 미드필더 아니면 포워드를 바꿔야죠. 항상 우리가 거의 매 경기 보면은 라이트백, 레프트백은 무조건 바꾸고 그 다음에 센터백까지도 바꾸게 된다니까. 우리가 세 장을 수비수 쪽에 쓰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머리 아파. 만약에 저 경기에서 드라벤베레는 그대로 미드필더를 뛰더라도 라이트백, 우센백 둘 중에 한 자리만 바꾸고 교체 카드 한 장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생각했을 때 풀백을 뭐 빼면서 키에사를 넣는다거나 그런 숫자적인 변화를 전 잘 줬을 것 같은데 아마 미드필더 조합도 머리가 아프고 수비수들은 둘 다 미드필더를 땡겨서 쓰다 보니까 미드 조합, 후방 조합 때문에라도 무리수를 던지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근본적으로 따지면 계속 수비수 쪽에서 교체 카드가 많이 나온다는 게 아쉽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엔도를 넣은 걸로 또 아쉬워했잖아요.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전환이 많이 이뤄지고 서로 볼을 지키는 상황도 좀 없었잖아요. 서로 빨리빨리 볼을 주고 있었잖아요. 전환이 빨리빨리 이뤄지는 상황. 그렇다는 것은 볼 소유가 길지 않다. 볼을 잘 뺏어내는 선수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선수 엔도를 넣게 되면은 거기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거죠. 우선 아르네 슬롯은 실제로 60분 넘어가면서 우리가 흐름을 가져왔고 상대는 햄스트링도 나가고 어수선했거든요. 거기서 엔도가 들어가서 중원에서의 퀄리티를 높이고 볼을 뺏어내고 볼을 투입할 수 있고 우리 포백을 보호해주기만 하면은 나머지 포워드들이 경기를 끝낼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전 솔직히 그 선택은 저는 잘못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라벤베르랑 소보슬라이가 포백 라인에서 보호하게 되면은 그 앞을 보호하는 미드필더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엔도를 넣은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 자리를 엔도가 커버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고 돌면은 수비수들한테 교체 카드를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돼요. 포워드랑 미드필드에서 바꿔야죠. 수비수들은 경기 내내 계산된 값으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체 카드를 하게 되면은 상황 보면서 한 장. 센터백은 진짜 바뀌면 안 되고 코나테는 부상을 당해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은 앞선 경기들도 사실 안 좋았잖아요. 시즌 내내 지금 우센백은 문제가 생기고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전과 같이 상대가 압박 의사가 좀 없고 완전히 내려버리는 상황에서는 아예 우센백을 빼버리고 거기에 그라벤베를 쓰고 호를 넣어버리잖아요. 센터백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거죠. 만약에 코나테가 정말로 볼 방출에 능한 선수예요. 볼 배급을 잘해요. 그러면은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과 같이 상대가 내려앉고 포켓에 볼을 투입해야 되는 선수 그 선수를 뺄까요? 센터백을? 안 빼죠. 볼 투입이 안 되니까 어차피 수비하는 상황은 길지 않으니까 그라벤베르가 우센백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없다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지난 시즌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교체들이고 코나테의 단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르네 슬롯은 알고 있고 이거를 답답한 상황에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체 카드를 항상 두 장은 양풀백에 써버리고 센터백도 상황이 안 좋으면 써버리고 그럼 세 장을 쓴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건 아니죠. 이러면은 우승 못하죠. 그러면서 루이스 디아스의 역동성이 필드 최전방에서 그리워지고 있다. 28살의 나이에 리버풀이 바이에른 뮌헨과 맺은 6,550만 파운드 규모의 이적은 사업적으로 타당했다. 특히 디아스는 리버풀이 제시한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팀을 떠나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이게 디아스의 부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쉬운 얘기로 갈 수밖에 없죠. 디아스의 장점은 전환에서 본인이 빠른 템포로 공을 운반할 수 있고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상대가 로우 블록으로 라인을 완전히 낮춘 상황에서 우리가 공략하는 것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이삭 에키티케 비르치를 데려온 거잖아요. 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로우 블록 상황에서 디아스가 그거를 공략할 수 있는 퀄리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전환 상황에서는 차원이 다르죠. 사실 프리미어리그 남으면은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주는 값만큼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시즌 지금 초반부 경기들만 두고 봤을 때는 디아스가 있었잖아요. 본머스전도 그렇고 뉴캐슬전도 그렇고 아스날전 뭐 어느 경기들에서나 디아스가 사실 값을 다 뽑아줬을 것 같아요. 지금 상대가 지공으로 완전히 내려가는 경기가 오히려 좀 적어요. 심지어 첼시전도 똑같아요. 첼시전도 디아스 있었잖아요.
아마 깼을 거예요. 우리가 템포 빨리 올릴 수 있는 윙어거든요. 본인이 직접 볼운반 해가지고 상대 박스까지 가져가 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각포는 그런 선수가 아니에요. 각포는 그나마 지공 상황에서 그 크로스 값이랑 슈팅 값으로 뽑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로우 블록 상황에서는 각포의 효율이 그렇게 떨어진 선수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살라가 우측에서 반대편 포스트로 올리는 크로스의 효율이 좋았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헤더나 마무리하는 능력은 각포가 저는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메이킹 값도 제대로 안 나와버리니까 조금은 소유권을 빨리 잃고 템포 올리는 상황에서의 디아스가 그리워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진짜 디아스가 그립다는 얘기 충분히 할 만해요. 근데 팀이 안정화됐을 때는 조금은 내려가겠지만 현재만 두고 봤을 때 디아스가 없다는 거는 치명적이다. 7월 디오고 조타의 비극적인 이탈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번 시즌 리버풀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슬픔의 여파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프레스턴전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가슴 아픈 장면이 있은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경기장에 다시 나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다이크가 했던 말들, 항상 힘든 시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도 힘든 시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근데 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정말 소중한 사람 잃을 때도 그거를 완전히 회복시키는데 꽤 걸려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축구는 선수들이 계속 함께 원정 떠나고 함께 팀으로서 싸우고 뭔가를 이뤄내고 어떻게 보면 가족과 같은 느낌이잖아. 가족보다도 보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선수가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비극적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선수단이 지금도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단순히 볼 게 아니라 조타가 2021 시즌 2020년도에 합류해서 그동안 4-5년 동안 동거동락한 선수들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한 2-3개월 만에 그냥 잊어버린다? 2-3개월 만에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어요. 선수단이 이걸 그냥 끝났어.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우리는 이 슬픔을 다 잊고 매진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언론에는 조타가 자주 언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코멘트를 못하는 것일 뿐이고 내부적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좋은 상황에서는 생각이 좀 덜 날 수는 있겠죠. 근데 안 좋은 상황일수록 그 슬픔은 더 배가 되기 때문에 연패 상황에서도 계속 아련히 생각이 날 겁니다. 저조차도 첼시전을 딱 보면서 이 상황에서 경기를 바꿔주는 건 조타였는데 나도 조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아르네 슬롯이 조타가 부상당했을 때 그런 말들을 했을 거예요. 교체하려는 상황에서 뭐 조타가 있었으면 하는 이런 코멘트들, 명확한 코멘트가 아니라서 말을 못하겠는데 이번 시즌 경기들 보잖아요. 막바지에 득점을 너무 많이 놓쳐. 조타가 나왔으면 해결했을 거라는 그런 장면들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코멘트 못해요. 유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언론에 조타 이름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절대 좋은 건 아니라서 직접적인 코멘트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조타에 대한 얘기로 변명하겠다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기고 있어서 잠시 덮어놨던 거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고 팀적으로 분위기가 처지면은 다시 좀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기를 그냥 멀리서 보는 사람도 와 여기서 조타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선수들은 못 느꼈을까요? 감독 코치는 못 느꼈을까요? 평상시였으면 벤치에서 나올 선수였는데 머릿속에 스치거든요. 그만큼 선수단이 갖고 있는 이런 슬픔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브래들리도 어떻게 보면은 프리시즌 이런 부상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고도 말하지만 조타랑 가장 가까웠던 선수 중 하나가 브래들리예요. 브래들리, 헬러, 로버트슨. 엄청난 슬픔일 겁니다. 심지어 결혼식장에 간 선수들도 브래들리, 로버트슨, 켈러였을 거예요. 그리고 살라나 이런 선수들도 당연히 친했겠지만 이건 미디어에 뭔가 나오지 않았을 수 있고 그리고 다 친했죠. 솔직히 조타를 미워할 선수가 어디 있어요. 조타 정말 다 친하게 지내고 프리시즌 훈련이든 이런 훈련장 장면 어디 놀러 가는 것만 보더라도 조타랑 뭐 놀고 있고 조타도 얼마나 여러 선수들하고 편안하게 놀고 그랬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팀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면은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이 스멀스멀 내부에서 그런 에너지들이 돌면서 더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반등시키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맨유전에서 전반 20분 때 무조건 또 조타를 위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이기면서 반등을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로 이겨내야 합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들과 우리가 우승을 거머쥐는 것을 축하해준 팬들까지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년에
예전에는 모든 게 긍정적이었고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틀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를 응원하고 함께 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국가대표로 나가지만 돌아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응원해야 돼요. 팬들은 그날 경기에 대해서 아쉬운 거는 그걸로 덮어야 되는 거고 어렵다는 것도 인지는 해야죠. 좋은 선수들이 와서 향후 이번 시즌만이 아니라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도 좋아질 거를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변화폭이 컸죠. 주전 선수들도 많이 떠났고 떠나는 과정도 좀 슬픈 일도 있었고 새로운 선수들이 적응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대감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음을 조금은 너그럽게 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은 아쉬운 대로 이건 보완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감싸줘야 될 거든 감싸주면서 대외적으로 리버풀의 부진을 외적인 경기장 외적인 걸로 다 덮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커버해 주지도 않고 언론은 계속 흔들죠. 근데 팬들은 선수단을 지지하고 최대한 좋은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반응할 수 있을 거라 믿어야 되지 않을까. 풀백이나 센터백이나 미드필더 조합이나 최저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올라가려면은 앞으로 올라갈 일이 더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여기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도 생각은 안 해요. 올라갈 겁니다 분명.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인가 아르네 슬롯과 코치단이 보는 변곡점이 언제인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 경기가 다가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응원했으면 합니다. 저도 되게 재밌는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르네 슬롯 선수단 모두에게도 이번 경기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포인트가 될 거고 여기서 우리가 또 반전을 시키지 못한다면은 이 침체된 분위기가 생각보다 더 깊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도 존재합니다.